이거 매우 큰 도발이죠. 매우 비인도적인 조치를 한 것이고요. 내가 적보다 0.1초 늦게 버튼을 누르면 이미 제가 맞은 상태일 수도 있는 거죠. 사실 그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 매우 정교해지고 다양화되고 대응하기 힘든 빈틈. 그럼 북한은 아주 짧은 거리에서 제한된 작전은 가능할 수 있다. 사실 총성 없는 전쟁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핵미사일이 뭐 가장 우리가 지금 좀 우려하는 부분인데 이거보다 좀 더 위험하다 이렇게 꼽는 부분도 있으세요? 아, 이게 먼저 날아올 것 같다 이런 거. 이제 저희가 북한이 핵을 개발하기 이전에도 네. 주요 우리의 지휘시설 또는 주민들이 많이 모여있는 뭐 도시라든지 또는 주요 군 공항이라든지 이런 주요 시설에 대해서 북한이 미사일 공격을 할 거다라고 다들 짐작을 했던 거죠. 근데 그때는 소위 얘기해서 또 다른 WMD, 화학무기, 생물학무기가 탑재돼서 날아올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과거에 또 실제로 그렇게 다른 전쟁에서 쓰여진 사례도 있고요. 특히 이제 화학무기 같은 경우는 김정남이 살해될 때도 수단으로 쓰여졌던 부분이 VX. 있죠. 예. 핵이나 미사일보다도 뭐 예를 들어서 뭐 거기에 탄저균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쏘거나 아니면 오물풍선 그런 걸로 해가지고 날아온다. 그래도 치명적인. 치명적인 부분이죠. 특히 오물풍선 같은 경우는 뭐 전시는 아니지만 평시에라도 우리 특히 그 공항이 있는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 근처로 날아왔을 때 모든 항공기 이착륙이 정지가 됩니다. 항공 안전을 위해서. 이거 매우 큰 도발이죠. 왜냐하면 자칫 민간인들이 탑승하는 항공기가 항공 사고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 그건 북한이 매우 큰 도발을 했던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지금 이제 GPS 교란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 항공운항에는 치명적일 수 있지 매우 않습니까? 불편함을 끼치고 지금까지는 다행히 큰 사고가 없었지만 있죠. 그런 도발을 한다. 이것도 사실 심각한 문제인 거는 같아요. 매우 비인도적인 조치를 한 것이고요. 아, 민항기까지도. 그럼요. 거기 뭐 인천공항은 기본적으로 다 해외에서 네. 사람들이 오고 나가는 곳이고 거기에는 러시아 국민도 있을 것이고 중국의 국민도 있을 텐데 사실은 이걸 불특정 다수의 글로벌한 도발을 북한이 했다라고 봐야죠. 요즘 그 북한의 위협이라든가 이런 거 분석하시면서 핵안보연구실장이시지만 핵만 보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핵 말고 야 이건 좀 우리가 제일 좀 주목해서 봐야 되겠다. 최근에 김정은이가 뭐 무기 체계 이런 것도 많이 현대화하라 그리고 재래식 무기도 지금 역량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나서는데 어떤 부분이 좀 가장 우리가 앞으로 대비책을 잘 세워야 되는 무기 체계인 것 같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공격, 수단, 방법 그런 거에 대한 좀 걱정을 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앞서 얘기 나왔던 사이버도 포함이 될 수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인지전. 왜냐하면 그 사회에서 의사결정을 이루는 우리와 같은 그런 민주적인 체계의 취약점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권위주의 체계들이 소위 심리전이나 인지전을 수행을 해서 우리가 이제 합리적인 대응을 하는데 좀 제약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특히 러시아가 이제 주변국을 침공할 때 대부분 다 그런 수법을 썼습니다. 아, 우크라이나한테도 그런 것 좀 했죠. 지금도 하고 있고요. 개전 초에 특히 더 심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미 전조적으로 이루어지고 본격적인 물리적인 침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오히려 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더 중요할 수 있다. 저는 눈에 보이는 것만 지금 생각하고 여쭤봤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말씀하시니까 왠지 차원이 높은 것 같고 제 질문이 좀 허접했나 뭐 이런 느낌도 들고 그랬는데 인지전 하면 또 북한 못지않게 또 어느 한 국가가 자꾸 요즘 또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인지전? 뭐 사이버, 인지전, 심리전, 뭐 일각에서는 파동을 이동한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해서 공격을 했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긴 하는데 사실 그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 매우 정교해지고 다양화되고 대응하기 힘든 빈틈 결국 그런 그레이존을 계속 찾아서 움직이는 그래서 사실 총성 없는 전쟁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할 때 경호원이 총 한 방 못 쐈다 이러면서 트럼프가 얘기한 게 그 말씀하신 디스컴버뷸레이터 그러니까 마이크로웨이브 쏴가지고 이 몸이 막 코피나고 머리 띵하고 이래서 총도 못 쏴봤다 이건데 그것도 정말 무서운 무기네요. 뭐 그런 공격이 있기 전에도 특정 국가 그 대사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정 국가가
제3국에서 이제 그런 수법을 사용했다라는 보도도 있고요. 또 이제 미국이 그러한 수법을 사용했던 거 아니냐라는 추정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과거에 보면 가스를 활용하는 경우들도 있었고 다양하죠. 괴롭히려면 미인계라든가 이런 거 좀 옛날에 좀 이렇게 낭만적인 이런 걸로 해야지. 아니 그 무슨 전자파 쏴가지고 사람 머리 아프게 만들고 골병 들게 만들고 그건 좀 비인도적이지 않습니까? 네, 뭐 수단이 어떻게 되든 목적 자체가 이렇게 뭐 순수하지 않죠. 예. 좀 걱정됩니다. 사실 이게 정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사실 현실화된다. 또 실전에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자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북한군의 전력 부분을 우리가 평가하는 데서 또 빼놓지 말아야 될 게 우크라이나 전쟁이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북한군의 실전 능력. 사실 모든 군이 실전 능력을 쌓는 것보다 더 이상 전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없을 텐데 북한은 물론 나쁜 짓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어느 부분이 가장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뭐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실전 전투 경험은 실제 전투를 수행하지 않고는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또 게다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이 이제 소위 기존과 좀 달라진 양상으로 드론을 활용하기도 하고 기존과 다른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또 가장 첨단 부분이죠. 말단에서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굉장히 우리가 좀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죠. 예.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실제 이제 군사작전에서 정말 소부대 전투 기술로서 또는 그 드론을 활용한 전투로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미 올 초에도 김정은이 참관했던 군사훈련들을 보면 전차를 향해서 드론을 향한 공격을 이렇게 보여주는 사진을 공개한다든지 그래서 북한도 이제 현장에서 얻었던 경험을 실제 이제 한반도 전쟁에서 적용하기 위한 그런 준비 훈련 연습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북한 전차 보면은 그 능동방어 체계 같은 거는 사실 우리가 좀 경계를 하고 야 쟤들이 저런 것까지 하네 이런 거 우리도 아직 완벽하게 구현이 안 되고 있다 이래서 좀 얘기를 하는 거고 물론 북한 입장에서야 뭐 그런 게 약간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모르잖아요. 걔들이 그냥 시범을 통해 가지고 이제 블러핑을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런 재래식 전력의 성능 향상 함정도 요즘 보면은 북한 시범 보이는 거 보면 미사일 같은 거 쏘고 이러는 것도 보면은 저걸 저기서 다 쏜단 말이야 이런 얘기들도 좀 군사 관계자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좀 우려를 자아내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볼펜이 이 모든 색깔을 다 쓰겠다라고 하는 거와 똑같이 그 작은 함정에 물론 기존의 북한 함정보다는 크지만 우리 함정에 비교해서는 작죠. 그 함정에 다목적을 하는데 세상의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는 무기체계는 없죠. 가장 좋은 무기체계는 보통 한 가지 기능을 구현을 잘 하지 여러 개 목적을 잘하는 거는 좋은 거라고 볼 수가 없겠죠. 단적으로 얘기하면 명품 볼펜이 이렇게 여러 개 색깔을 하진 않겠죠. 뼈 때리는 말씀을 또 하시네요. 이 업체 입장에서는 또 참 업체 사장님은 또 마음 아프실 얘기이긴 한데 목적이 다른 거죠. 북한은 뭐 지금 구축함 두 척이 있으니까 동해 하나 서해 있으니까 거기다 일단 다 뭘 하고 싶겠죠. 뭐. 이제 무기체계의 특성을 생각해 보면 매우 무모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결국 무기체계의 승패, 조전에서의 성패, 거기서의 생존을 결정하는 게 매우 작은 차이일 수 있습니다. 내가 적보다 0.1초 늦게 버튼을 누르면 이미 제가 맞은 상태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0.1초가 뭐 얼마나 대단한 거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0.1초 늦은 사이에 나는 맞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0.1초가 작은 차이가 아니라 결국 all or nothing. 정체 승리할 거냐 아니면 전부 실패할 거냐. 그래서 북한의 무기체계가 모든 토끼를 다 쫓는다.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럼 각자 이제 기능을 이렇게 분산시켜가지고 거기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하나로 그냥 뭉쳐놨다. 제가 봐도 저는 돈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는데 격조 있는 분들은 이제 안경도 컴퓨터 작업할 때 또 좋은 거 쓰시고 또 그냥 일상생활 할 때는 일상 쓰시고 또 책 볼 때는 또 책 보는 안경 쓰시고 격조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최근 창설한 북한의 드론 부대 김정은이 직접 가서 뭐 참관도 하고 북한이 좀 웃기죠. 그런 거 할 때 또 모자이크 처리해가지고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데 그거 외관 뭐 모자이크 처리한다고 그게 뭐 대단한 그건 아닌데 어느 정도 수준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현장 경험을
여기 와서도 똑같이 해본다. 네. 뭐 그런 데 의의가 있고요. 다만 한계점은 우리가 이제 드론이라고 하면 아주 작은 드론이 아닌 이상 네. 원거리 작전을 해야 되는데 원거리 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통신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인공위성이 필요한 거고요. 북한에는 없는 거죠. 그게 안 되네요. 그럼 북한은 아주 짧은 거리에서 제한된 작전은 가능할 수 있다. 네. 하지만 원거리에서 장기간 또는 더 정밀하게 또 장기간에 걸쳐서 할 수 있는 작전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북한이 부단히 인공위성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드론은 사실 뭐 이란제 샤헤드라든가 이런 걸 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피값을 치르고 북한 표현대로 그리고 이제 배운 거잖아요. 처음에는 드론이 뭔지도 몰라가지고 뭐 개머리판으로 그거 막 때려 잡으려고 그러고 이러는 북한군 병사들도 있었는데 또 하나 이제 그 루트로 좀 지목되는 게 중국도 이 드론 전력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네. 중국 쪽의 드론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전술이 북한 쪽으로 이렇게 넘어갈 가능성 이런 건 없나요? 일단 전술이라기보다 그 중국은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될 게 하나는 뭐 미국을 비교했을 때 대부분의 군사 영역에서 미국과 견줄 수 있는 국가는 아마도 우리가 통상 러시아 과거에 최근에는 이제 중국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민간 영역에서도 전 세계 다수의 드론은 중국에서 생산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기술적인 부분에서 중국이 선도적인 위치에 있을 거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당연히 북한은 중국에게서 많이 배우려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게 그 중국이 이제 드론도 많이 생산하고 특히 최근에 중국이 그 로봇 굴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박영원 박사님은 전투 로봇 있잖아요. 네. 전투 로봇의 투입이라든가 그게 전쟁에서의 어떤 실용화될 가능성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약간 질문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처음 인류가 핵무기를 개발했을 때 핵무기를 쓸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겠죠. 전투 로봇을 개발하면 마찬가지로 쓸지 말지 고민을 할 겁니다. 윤리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가 크죠. 이미 유엔에서는 이런 무기 체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허용을 해야 되는지, 인간의 개입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 논의가 이미 시작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우리에게 다가온 고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아마도 로봇을 전투와 전쟁에 활용하는 건 불가역적인 순간이 이미 왔을 수도 있다. 드론도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요. 거의 뭐 시간 문제다. 그렇죠. 실제 우리도 다양한 방산 업체들이 개발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인간이 어느 정도 개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로봇 자체가 윤리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걸 판단하기에는 쉽지 않을 테니까요. 네. 아마도 도발을 또 한다면 기존보다 더 큰 후회를 하게 될 거다. 적어도 우리가 총을 꺼내서 트리거 위에 손가락을 올리고 조준을 했다면 뭐 쏜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전에 저도 빨리 꺼내서 쏴야 되겠죠. 우리는 북한이 시도를 하려 하면 임박했을 때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다. 국방연구원 박용환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박용환 박사님은 과거에 또 저널리스트로 활동하실 때 배틀그라운드죠. 네. 예, 군사 현장을 곳곳에 찾아가는 그런 유튜브 컨텐츠로 아주 뭐 밀덕들의 가슴을 후끈하게 달아올렸는데 지금 못 하시죠 이제? 네, 뭐 그분들이 많이 화가 나셨겠죠. 국방연구원이 또 상당히 엄격한 직장이라서 네. 뭐 이렇게 좀 함부로 하기가 조금 어려우시겠어요. 출퇴근할 때마다 보안 생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핵안보연구실장에 보직이 되셨다고 네네,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먼저 그 핵 얘기해야 되겠네요. 핵안보연구실장님 되셨으니까 북한이 우리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네. 이거 가지고 또 시비 걸고 있어요. 자기들은 뭐 작년 12월에 동체까지도 선체까지도 공개를 하고 이랬는데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휴전선 일대에서 또 도발적인 모습도 보이고 있고 우리 국방부도 이제 야, 이건 정전협정 위반인 것 같은데 좀 뭔가 대책을 세우자 이런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북한 김정은 지금 뭘 노리고 이러는 겁니까?
김정은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본인들의 그런 핵 능력 강화를 네. 이제 기본적으로 계속 해왔던 거를 계속 추진하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런 완충지대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좀 더 거리두기를 하는데 그런 수단으로 또 활용하는 목적도 있다. 한국과는 좀 비무장지대 지금 철책하고 뭐 지뢰맷을 공사하는 게 각종 방벽도 쌓고 뭐 이런 모습들이 이제 다소 포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김정은이 최근에 또 행보를 보면 여름 되면은 김정은이가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겨울에 막 다니는데 아무래도 좀 140km 이 거구에다가 뭐 심장 쪽 약하다 이러니까 동해안 가가지고 휴식을 좀 하는 것 같은데 그쪽 연선으로 해가지고 강원도 원산에도 가고 뭐 이랬는데 최근에 보니까 구축함 이제 취역시켜라 9월달에 강건호 그러면서 해군 핵무장 얘기 엄청 하거든요. 그거 어떤 의미입니까? 해군을 핵무장한다는 거는. 핵무기라는 거를 북한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양한 그 투발 수단을 활용하겠다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구축함이라고 하면 구축함은 사실은 이제 수중전이나 수상전을 하는 건데 거기에 핵무기 넣는 건 아니죠. 예, 그런데 이제 김정은은 거기도 대지 공격을 목표로 하는 핵무기 또는 뭐 필요하다면은 이제 항모정단을 대상으로 하는 핵무기를 탑재할 텐데 기본적으로는 우리 아스널십이라고 하죠. 예, 이제 약간 성격이 좀 안 맞긴 합니다. 다 분리되는 건데 그 목적이 되는 급에 또 이 군함은 군함 기본적으로 구축함 또 뭐 이지스함 이런 거는 이제 함대를 구성하는 목적인데 북한이 공개하는 거는 그거를 다 하겠다 멀티퍼포즈가 되는 거죠. 예,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뭐가 좀 개념이 이렇게 확실하게 세분화 안 돼 있는 거네. 해군 전력이 아직은. 개념이 없을 수도 있고요. 아예 없을 수도 있다.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는 다르다. 이런 불편 같은 거죠. 색깔 다 넣겠다. 그런 인식일 수도 있고. 종합 선물 세트예요. 해군 구축함 하나? 저 구축함 진짜 쓸 수 있는 겁니까? 저는 그거 의심되는데 작년 5월에 진수식 하다가 철퍼덕하고 넘어졌잖아요. 청진항에서. 그러면 엔진이라든가 이런 거 다 염수에 다 빠졌을 텐데 그거 건져서 수리한다? 예전에 뭐 노르웨이인가 어디 또 그쪽 북유럽 쪽에 보니까 구축함 하나 빠졌는데 수리하려면 비용이 건조하는 것보다 배 든다 이래서 폐기하던데 저게 가능한 겁니까? 일단은 군함이 쓰러진 것 자체가 상식 바뀌고요. 쓰러진 군함을 그 단기간 내에 다시 세운 것도 당황스러운 일이고요. 밧줄로 걸어서. 노래 생각나요. 밧줄로 꽁꽁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리고 세운 걸 저렇게 어쨌든 실제 좀 기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떠 있죠. 네, 떠 있는 것도 상식 바뀌고요. 모든 게 다 사실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다 상식을 벗어나는 게 연속이긴 합니다. 현 시점에서 북한이 국지 도발, 좀 휴전선 있는데도 좀 심상치 않다. 자꾸 해군 핵무장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옛날처럼 또 서해에서 도발을 하거나 연평도 포격처럼 국지 도발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도발하면은 어떤 식으로 좀 도발을 예상하시고 우리군은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도발을 안 할 거다 생각을 하면 가장 취약하겠죠. 그리고 그 시기도 마찬가지고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또 도발하는 입장에선 좀 뭔가 그런 애매모호한 부분을 분명히 노릴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이제 그레이 존이라고 하는 거죠. 뭐 그레이 존의 의미는 다양할 수 있는데 이제 과거에도 북한이 여러 차례 시도를 했고 앞으로도 이제 시도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아무래도 그레이존 결국 이제 NLL. 왜냐면 NLL이라는 선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포탄이 떨어졌다고 해도 이게 NLL 북쪽에 떨어졌는지 선상에 떨어졌는지 아래쪽에 떨어졌는지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또한 그 근처에 떠있던 군함이나 또는 민간 선박도 아마 파도 한번 치면 올라갔다가 파도 한번 치면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바다라는 특징이죠.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뭔가 경계선이 애매한 곳을 노려서 공격했을 때 가장 그런 뭐랄까 대응하는 쪽에서 취약성이 생길 수 있는 또 정치적인 민감성도 있고 그래서 늘 항상 고민되는 부분은 NLL 또 하나가 이제 과거에도 북한이 도발했던 결국 이제 영공이죠. 드론을 날린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드론 관련해서 남북 간에 조금 관계 변화가 있습니다만 오히려 또 관계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다양한 요인들은 항상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군 당국은 그런 빈틈이 없도록 항상 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 박사님 입장에서는 국방부 대비 허술하다 이런 얘기 못 하시는 거죠? 국방부가 허술하지 않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국자 다 되셨네요. 저널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네, 제가 말씀드릴 위치가 아니라서. 예. 서해 NLL 말씀하셨는데 네. 과거에 우리가 얘기했던 거, 뭐 북한이 공기부양정이나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 서해의 섬을 기습 점거한다. 그거 진짜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그건 그냥 우리가 우려하는 수준입니까? 모든 게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는 부분은 없겠죠. 당연히 그런 대비가 돼 있을 것이고요. 저도 이제 과거 이제 취재를 하기 위해 그쪽 지역을 갔을 때 보면 현장에서 우리 군이 해병대가 있지 않습니까? 적절한 장비, 또 적절한 대응 태세, 적절한 대응 개념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마 무모한 도전을 북한이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답니다. 섣부른 도발은 망신을 당할 수 있으니까 김정은 또 그 수하들이 잘 새겨 듣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까 그레이존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뭐 지역적인 개념일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천안함 폭침 도발처럼 누구의 소행인지 대번에 딱 알기가 어려운 이것도 일종의 그레이존이라고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수중에서든 또는 이제 사이버상에서든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례가 될 사이버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사이버도 이제 추적하는 과정이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고 특히 이제 과거 사례를 보면 평창 올림픽 때 이제 우리 측에 대한 그런 해킹 시도가 있었는데 초기에는 뭐 이제 북한이다 이런 발표가 났지만 추후에 이제 아마 러시아일 것이다. 그럼 러시아가 북한인 것처럼 꾸몄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초기에는 오인될 여지도 있고 오인될 여지가 있다는 건 또 대응이 자제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 굉장히 북한이 노릴 수 있는 그레이존이다 볼 수 있죠. 천안함 폭침 도발 가지고는 또 우리 내부에서도 또 논란이 있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좀 그 상황을 즐기는 이런 느낌도 좀 있었고 한데 우리가 천안함 폭침 도발 북한에 의한 그리고 연평도 포격전도 사실 좀 아픈 대목이 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은 이제 대응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나요? 일단은 연평도 포격전 같은 경우도 북한은 의도했던 바를 달성 못했다 봅니다. 우리 해병대가 워낙 또 즉응하여서 잘 대응을 했고 또 북측에 꽤 심각한 병력 손실, 피해를 보았다라고 익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단 북한이 그 자체로서 실패한 작전, 실패한 도발, 또 다른 도전을 또 한다? 도발을 한다? 결과는 더 안 좋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원점을 우리가 좀 때렸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미리 우리가 좀 해야 되는데 어설프게 도발하면 좀 원점을 좀 때릴 수 없습니까? 좀 그 원점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 원점을 뭐 꼭 거기는 아니더라도 거기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연평도 포격이다 이러면 쏜 그 부대가 아니라 그 상급 사령부 적어도 뭐 4군단 사령부라든가 해주의 2함대 사령부라든가 여기만 박살내도 좀 애들이 정신을 바짝 차릴 것 같은데 대응 작전 개념은 제가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아마도 도발을 또 한다면 기존보다 더 큰 아마 후회를 하게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아마 대응하는 그 원점이 어디인지는 우리가 뭐 미루어 짐작할 수 없으나 분명한 건 그 선택을 후회하게 된다. 김정은이가 가슴이 서늘할 것 같아요. 이미 그때도 북한은 꽤 많은 인명 피해를 봤습니다. 연평도 포격 도발 우리가 응전했을 때요. 그때 그 이후에 부상 또는 현장에서 사망했던 그러니까 우리의 자위권적 조치로 인해서 이루어진 그 피해가 북한으로서는 그때도 이미 감당하기 어려웠는데 또 그런 무모한 도전을 하지 않기를 저는 권유드립니다.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엇갈리는 부분도 있는데 저도 사실은 박용환 박사님 말씀에 좀 공감이 가는 게 그 당시에 그 우리가 응징 보복을 하는 그 상황에서 대북 감청부대 있잖아요. 그 뭐 베일에 쌓인 조직이지만 거기에 그 계시던 분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 그 우리가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걔들이 급히 막 통신하고 이러니까. 근데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은 걸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도에 따르면 현장에서 꽤 많은 사망자, 또 꽤 심각한 부상자들, 그래서 뭐 개성이나 평양으로 후송이 됐는데 그 부분들이 북한 측에 던진 그 메시지가 매우 컸다라는 이런 보도도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예. 언론 보도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내부적으로 혹시 보도 말고 옛날에 그 나이 좀 있으신 장관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비밀 내용 보고받은 거하고 아침에 신문에서 본 내용하고 헷갈리셔가지고 네. 많이 좀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시던데. 저는 보고하는 위치지 보고받는 위치가 아닙니다. 예, 그 수많은 비문을 보시고도 이렇게 태연히 또 말씀을 하시네요. 김정은이 최근 들어서 핵 교리라든가 이런 거 많이 좀 이제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눈에 띄는 거는 본인이 아니더라도 이 쉽게 말하면 핵 버튼을 좀 위임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김정은이 핵 버튼을 누른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우리 군이 가장 먼저 취하는 건 어떤 조치입니까? 일단은 김정은의 핵 버튼을 누르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예, 왜냐면 핵 버튼도 뭐 갑자기 자다 일어나서 누르는 그런 물건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준비 조짐이 있을 거고, 우리 군도 이제 그러한 북한의 소위 동태를 살피고 조기 경보를 하게 될 겁니다. 한국과 한미 연합군이. 그래서 아마 자위권적 차원에서 실제 북한의 그러한 공격이 임박했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요즘에 킬체인, 킬웹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레프트 오브 런치라고도 하죠. 모든 가용한 수단으로 선제 타격을 해서 발사 전 단계에 무력화되는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고, 여기에는 뭐 물리적인 수단, 비물리적인 수단 모든 게 다 동원이 될 겁니다. 그리고 대상도 꼭 그 미사일이 준비되는 사이트뿐만 아니라 그거와 관련한 상부, 원점 아마 포함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또한 아주 큰 실수를 하게 될 거라, 뭐 김정은이 저는 그 선택도 결코 쉽지 않다. 이거 다 감당할 자신이 있어야 되겠죠. 박영환 박사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저 그 대목 진짜 되게 마음에 들어요. 발사의 왼편. 뭔지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발사의 왼편을 구체적화하기 위한 노력을 정부가 하고 있다고 하면 언급이 된 부분을 제가 보도에서 본 것 같고요. 어떤 우리의 대응이라든가 북한이 핵이든 뭐든 발사할 때 보면 어쨌든 우리가 모든 거를 표기를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하니까 단계별로 이렇게 가는데 딱 누르는 그 왼쪽 단계에서 뭔가 조치를 한다는 그런 개념이죠. 과거에 이제 이런 보도가 또 있었습니다. 뭐냐면 북한에서 다소 미사일 발사가 연이어서 실패됐던 사례가 과거에 있었는데, 그걸 두고 혹시 미국에서 전자전이나 사이버전을 활용한 발사의 왼편 작전을 했던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그 보도와 추측들이 다소 제기됐던 사례가 있죠. 근데 통상적으로 군의 작전이라는 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다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진짜 미국이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정말로 이렇게 위급한 순간에는 당연히 한미연합군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러한 대응 개념을 할 것이도록 우리는 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제가 34년 안보 전문 기자로서의 이 경험을 말씀드리면, 책임 있는 당국자가 언론 보도를 얘기한다, 쓰잘데없는 언론 보도, 오분한 거 이런 거는 절대 얘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자 여러분들이 우리 박영환 박사님 말씀을 잘 소화해서 들으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예방 폭격이라는 말도 있었잖아요, 예전에 보면은. 예방 공격과 이제 현재 공격이 좀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방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했던 예방 전쟁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멀리 나간 개념이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선제 타격 같은 경우는 정말 임박했을 때 정말 자위권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라, 프리엠티브냐 프리벤티브냐 용어가 조금 다르긴 한데 분명히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는 북한이 그런 시도를 하려 하면 임박했을 때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자위권적인 수단 그 개념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공세적인 건 아닙니다. 우리를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부분이다. 자위권이다. 이제 일본이 진주만 공격했던 그런 예방 전쟁은 좀 더 멀리 나간 거죠. 하지 않아도 되는 걸 본인들이 좀 먼저 한 거고, 우세를 점하기 위해서. 또 우리는 이미 이루어지는 공격이 이미 타임라인이 돌아갔고 절차가 들어간 상황에서 절차를 멈추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정은이 핵을 이제 누를 것 같다, 거의 임박했다, 명백한 징후가 있다, 이럴 때 김정은을 우리가 뭐 킬체인이든 대량응용 시스템이든 해가지고 제거를 한다, 그 지휘부를, 저 이란의 하메네이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의 어떤 예방적인 선제 조치로서 이렇게 용인은 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건 누르려고 했는데 죽이는 거는 너무 심하다, 어느 쪽입니까? 누르려고 하는 게 뭐 내심의 머리에 있는 단계인지는 제가 알 수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그런 어느 정도의 절차가 있을 거고요. 그런 절차가 가동된 과정에서 이루어진 건 이미 교정 상태로 들어갔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인 수준이 그렇습니다. 군에서 흔히 얘기하는 체크리스트에 이제 몇 개가 체크되냐 가지고 징후 판단하는. 적어도 우리가 총을 꺼내서 트리거 위에 손가락을 올리고 조준을 했다면 이거 쏜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중에 저도 빨리 꺼내서 쏴야 되겠죠. 근데 뭐 제가 무기고에 있는 총을 그냥 무기고 한번 쳐다봤다고 저희가 대응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좀 쉽게 생각하시면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김정은이 방아쇠에 손이 올라가는 순간 흔적도 없이 제거될 수 있다.